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항상 금요일 되면 좋죠. 사실 이제 일반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방송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좋죠. 대개의 경우 월화수목금 방송을 맡은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예 방송을 토요일은 좀 하죠. 예,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덜 즐겁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지방 행사도 없어서 저로서는 참 오래간만에 맞이하는 휴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겠습니까? 행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잘 나가는 조직은 절대 시끄럽지 않습니다. 행편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좀 사시로 보는 사람들은 야, 드디어 적어도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조합은 3만 명인 협동조합이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월조합비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쯤 되면은 재정이 본격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4월, 5월 이때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임직원 일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로 슬기롭게 손잡고 극복해야 된다. 이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뉴스 및 기타 방송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줄었죠. 특히 방송 제작국의 지금은 이제 보도국과 제작국으로 분리됐습니다만은 과거 방송 제작국에서는 인력이 거의 7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7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물론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뉴스 제작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도 손색 없는 과거나 그런 뉴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준비 기간을 거쳐서 4월부터 하나씩 둘씩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개편들 하나씩 아마 접하게 되시면은 놀라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변함없이 라디오를 애청하시고 변함없이 뉴스케이를 사랑해 주시는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의 마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렵다 하니까 정자운동 그리고 월조합비를 더 내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가 아니죠. 한 달쯤 뒤의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맘때도 있었지만요. 월조합비를 연납하셨던 분들 다시 연납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정으로 똘똘 뭉쳐진 미디어협동조합이 어떻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이 조직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판하고 질책하실 건 하시더라도 늘 애정의 마음은 버리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미디어협동조합과 관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사랑했지만은 또 사랑이 심하면 또 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는 그분들이 국정원의 알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겠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프시죠? 저희들도 역시 아픕니다. 다 박근혜 시대, 이명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서로 보듬고 나아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하다 보니까 길었는데요. 그래도 한마디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뉴스K 보려면은 무지하게 어렵고 TV로 보려면은 그렇습니다만은 탁 켜면 나오는 게 케이블이고 탁 켜면 나오는 게 IPTV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명하신 지도자 박근혜 각하께서 절대로 낙하산 안 하겠다고 대선 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낙하산만 좋아하십니다. 특히 이런 유료 방송 업계는 그야말로 청와대 낙하산들이 주름 잡고 있는데요.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차기 회장에도 역시 낙하산 논란을 빚어온 윤두현 전 청와대 정식 명칭은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이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이미 IPTV 방송협회는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이정원 씨가 있습니다. 이정원 씨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선일보 기자 출신일 겁니다. 저하고 같이 출입됐는데요. 아주 똘똘한 친구라고 여기긴 여겼는데 또 귀신같이 또 우리 박근혜 각하와 손발을 맞추고 청와대 갔다가 IPTV 방송협회장을 차고 있네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는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유료, 즉 케이블 방송협회까지 합쳐서 유료방송 3대 기구 수장을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는 그야말로 당분 이래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과거에도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서는 청와대 출신들이 가끔 임명되는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3대 기구의 협회장을 몽땅 독식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청와대 참모로 차출됐다가 다시 유료방송 업계로 직행하는 이런 회전문 인사, 윤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요, 퇴직 전에 일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법인 등에는 취업이 2년간 금지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홍보수석실 업무는 바로 유료방송 업계와 업무 연관성이 너무나 밀접하고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게다가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육체적으로 힘들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아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으면 쉬면서 몸조리를 해야지. 케이블 방송협회장은 무슨 소리입니까? 케이블 방송협회장은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먹으면서 쉬는 자리입니까? 이런 청와대 뜰거지들이 낙하산으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꿰차는 이것 때문에 박근혜 욕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하도 그냥 눈가를 부릅뜨니까 무서워서 아마도 직언을 못하는 풍토, 그것이 이런 식의 낙하산을 양산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눈 한번 부릅뜨면 산천초목이 벌벌벌 떨었던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잠깐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오피니언 비평 PD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쉽게 열리는 현관문 안전고리는 가라. 외출 시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 안전고리도 가라. 완벽 차단과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손과 발등이 아닌 발바닥으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G마켓, 옥션 등에서 빗장쇠 발로만 검색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빗장쇠 발로만 광고가 이상한가요? 국민TV 조합원이 직접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입니다. 써보니 참 좋더라고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안 나와요.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 상황 아마 제일 처음 꼭지로 선정한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자, 청와대가 엊그제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성과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네. 하루 전에 청와대 3자 회동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현 정부의 경제 운영을 두고 정책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 파기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죠. 청와대가 야당 대표의 현실 인식이 그릇됐다고 판단한다면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성과 자료를 보니 되레 청와대가 걱정스럽습니다. 몇몇 지표에 담긴 그늘을 경시하거나 좋은 수치 위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정의 지휘부인 청와대가 이러면 내각이 경제 현실을 호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 진짜. 네, 한결의 사설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 경제 인식이라는 제목이고요. 청와대는요, 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위기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근거로 성장률과 취업자 수, 부동산과 주식시장 수치 등을 내밀었습니다.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단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겠죠.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실직할 위험에 처하는 등 이런저런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또한 임금은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성장률 3.3%보다 낮은 1.1%에 지나지 않았죠. 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게다가 위기론이 나오는데 한몫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저성장 고착화, 디플레이션 우려, 잃어버린 20년 따위의 얘기를 하며 은연중에 위기론을 퍼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야당 대표의 위기론에 시비를 거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개혁연구소는 얼마 전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37%만 법률이나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세부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보면 28.5%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죠. 예. 심각한 전월세난을 생각할 때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하도 어이없는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할 말을 한겨레는 일단 열심히 했네요. 예. 아니 뭐 말을 못해도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진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지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해설을 한다면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장률은 3.3%인데 예. 실질임금 상승률은 1.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결국은 성장은 누가 시킵니까? 노동자들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뭐 노동자들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큰 범위에서 보면은 뭐 몇몇 오너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노동자니까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경제 성장을 시키는 건데 그 성장의 과실을 결국은 3분의 1만 노동자에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3분의 2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전 그게 궁금해요. 아니 실질 경제 성장률은 3.3%인데 임금 상승률은 1.1%면은 2.2%는 어느 놈이 처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누가 처먹었겠습니까? 그냥 검찰이 걸기만 하면은 300억, 400억 횡령이 착착 나오는 회장님들이 다 착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장님들을 갖다가 비호를 못 해가지고 안달복달을 하면서 오로지 유일하게 전 정권을 친다든지 목적이 있을 때만
칼날을 휘두르는 이 정권 아니냐는 얘기죠. 네. 윤양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전세가 없어가지고 빚내서 집 사는구만 뭐가 서민 주거 안정인지. 진짜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예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여기다가 대고 차질 없이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펼쳐가지고 예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겉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정을 생각하면 하면 안 되지. 예, 청와대 그런다 쳐도요. 예, 네. 청와대의 그 이른바 자화자찬 중에서 가장 압권이 바로 이 대목이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와대가 느끼는 서민은 말이죠. 연봉 한 1억 이상인 것 같아요. 에? 그 밑에는 서민도 아니야. 이렇게 국민의 99%는 서민 축에도 못 끼는 거고 1%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나 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 경제수석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제 지표가 다 좋다. 왜 그러냐. 경제 좋은데 자꾸 왜 그러냐. 왜 위험하다고 자꾸 부추기냐.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고 지금 잘 나가면은 왜 대기업들은 임금 동결을 선언하려고 하고 삼성전자는 하기로 했고요. 예, 채용도 확 줄이거나 사실상 거의 안 한다는 곳이 많고요. 줄줄이 동결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계속 쌓아놓고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제 기업들은 전망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봅시다. 근데 경제 지표가 좋은데 살기가 어렵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경제 지표는 좋은데 살기가 어렵다면은 경제 지표 그 좋은 것이 양극화로 인해서 일부에게만 다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좋은데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경제 성장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면은 그거 세금 걷어가지고 밑으로 흘려보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활력을 불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게 가장 이 박근혜 정권의 큰 문제점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마인드의 핵심적인 전환이 없이는 배경이 무효입니다. 그게 과거 마인드, 전형적인 낙수효과 이론이죠. 그게 재벌들에게 퍼주면은 그렇게 처먹다가 흘러 넘쳐가지고 서민들한테도 국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박정희 때 이 개발 독재 시대 때 이 얘기거든요. 그때는 그게 일정하게 통했고 지금처럼 이제 고도 성장이 사라진 3% 4%만 돼도 야 성장 많이 했다라는 이런 저성장의 시대에는 그런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강제로 위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밑으로 수혜를 안 하면요. 굉장히 근간이 무너져요. 이런 마인드로 이 말하자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은 발상의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지표가 좋아진들 그것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더 확대하고 촉진시키는 그래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이죠 사실은 다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아마 변치 않을 겁니다. 이 뭐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는 사람들은요. 그 청와대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네, 서민들 집 구하러 전세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하고 한나절만 같이 좀 돌아다녀보고 그러다가 하다 못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는 사람들 하소연 한번 좀 들어보고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어제 후배를 옥수역에서 만났는데 옥수역이 이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데로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지저분한 동네였는데 옥수역에 안 가본 지가 수십 년 됐으니까 이번에 가봤더니 중앙선하고 3호선이 지나가고 예. 옥수역에서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이죠. 예. 압구정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달맞이 공원이 있어가지고 산도 하나 있고 바로 코앞이 한강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금호 아파트하고 풍림 아이언이 있어가지고 야 이 아파트 괜찮다. 거기 그 말씀하신 그 아파트들이 네. 서울의 어떤 집값 척도를 하는 그 어떤 기준 그래요? 선이 좀 되는 경향도 있기도 해요. 그만큼 그 동네가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집값이 얼마야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아침에 찾아봤더니 7억 8억 하더라고. 예. 그리고 전세 매물이 없어. 이게 33평형. 35평형 다 비슷한 건데 전용 면적 85점 그 옛날 그 국민주택 규모죠. 그게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 매물이 월세 22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월세는 쏟아져 나옵니다. 220만 원이면은
아니 월세 220만 원 살려면 월급을 얼마 받아야 사는 거야? 월급을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미니멈 700원 받아야 돼. 이인영 최고 이인영 의원이 수정천함 이인영 의원이 그 당 대표 도전할 때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저녁 밥상을 위해서 가구에 한 가구의 소득이 한 270은 최소한 돼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소득이 270이 돼야 그나마 인간답게 희망이 있는 저녁상을 차릴 수 있다. 차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220을 월세로 내면 얼마를 아니 33평형 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고대광실도 안 돼요. 예. 들어가면 그냥 방 3개에 애 둘이 정도 있는 집에서 그렇죠. 딱 살기 좋은 그냥 전형적인 중산층 저택입니다. 거기에 대출이 또 얼마나 많이 껴있을까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터진다는 건데 잘못하면. 집을 살려면 7억에서 9억을 줘야 되고 물론 강남은 더 비싸죠. 네. 7억에서 9억을 줘야 되고 전세로 살려면 한 달에 200에서 220 정도를 줘야 되니. 월세로. 매월. 네. 차라리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아예 2천만 원 주고 1년 월세 받고 먹고 떨어져라. 야, 참. 그런 와중에 차질 없이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아니 전세 매물이 없어. 아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어떻게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쪽 얘기에서 청와대에서 보는 서민은 뭐 연봉 한 8,9천에서 한 1억 정도 되고 1억 이하니까 서민은 서민이지. 그럼 뭐 그냥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빈민인가요? 빈민이지. 어차피 그냥 포기하고 가는 계층. 도시 빈민이야. 도시 빈민. 어차피 버리는 계층.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이따위 얘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참 진짜 역사상 최악의 정권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역시 돈 얘기인데요. 네.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자, 미국이 마침내 금리 인상 신호등을 켰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어제 공개시장위원회 FOMC 여기가 금리 정하는 데인데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같은 곳이죠. 네. 일종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곳이 통화정책 정상화 착수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문구를 삭제한 성명을 낸 겁니다. 야, 얘들도 진짜 복잡하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을 일단 좀 끌어보겠다. 인내심을 발휘하고 참겠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인내심이라는 말을 뺀 거죠. 이로써 이 연준의 기준금리 입장은 이전에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에서 네. 지난해 12월 인내를 전제로 한 인상 방침으로 바뀌었고요. 이번에 인내마저 삭제함으로써 실제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 된 겁니다. 다만 시점은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설 때라고 밝혀서 그나마 조기 인상 우려는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조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조기라고 하면 한 6월 정도를 예측을 했었죠. 다가오는 6월 정도. 한국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미금리 인상 경고등 켜졌다. 최악 상황도 대비를입니다. 인내를 버리고 합리적 확신 조건을 새로 붙인 연준의 입장은 금리를 올려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일단 풀이가 되긴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어제 주식과 원화가 급등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등 봄바람이 불었다고 하죠. 자, 연준이 언제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는 사실보다 인상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모호한 암시에 기댄 시장 심리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인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석은 본질적으로 희망 섞인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요. 네. 순식간에 닥치는 위험까지 감당하진 못하겠죠. 따라서 정책 당국은 섣부른 낙관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 태세를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은의 통화 정책은 향후 내외 금리 인상의 요동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부를 취약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나 가계부채 및 단기 외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금융시장이라는 거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인내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으면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조기 시장 심리?
예, 그렇죠. 시장 심리는 그렇지 않죠. 참 신기합니다. 이거 참 생물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런 지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반응을 이런 방향으로 하는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해설은 가능해요. 이게 이런 거죠. 참 세계 경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공부를 이제 시키는데 아니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한테 뭐가 문제야? 뭐 옛날 같으면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대거 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묻어둘 그나마 이유 그 남아있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높기 때문인데 예. 우리 금리 미국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 금리에 건재백 뿌리면 싹 빠져나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올려야만이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차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집 살 때 1억 대출 받고 초저금리 4% 하면은 1억 대출 받아봤자 1년에 400만 원만 내면 돼요. 1억을 대출 받았는데 한 달에 35만 원 정도만 이자를 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진짜 저금리지. 예. 하셨던 분들. 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7, 8%로 뛰는 거 금방입니다. 8%만 돼도 2배예요. 만약에 연준이 올리면 네. 고수준까지 뛸까요? 바로? 아니, 이제 우리도 막 고민하다가 올리겠지. 아니, 바로는 못 올리겠지만은, 이제 우리 자본이 유출되는 속도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알 건데, 그러면,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여튼, 빨리는 안 한다. 라고는 했지만은, 한다라는 말을 어찌로 거꾸로 보면은 공식화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 왜 우리 시장의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뛰느냐. 간단한 겁니다. 이게, 주식을 사는 주식시장이 미국이 언젠가 금리를 올려서 여기에 큰 파국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쉽게 달아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앞에 와 있으니까. 근데 연준이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최소한 6월까지는 없다라는 말하자면 시장에 확신이 생긴 거죠. 물론 6월 지나면 또 급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도 불확실성이고 도무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리저리 널뛰듯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시장을 말하자면 다루게 하는 요인이고 미국이 최소한 6월은 안 하겠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확 뛰는 거지. 닥쳐올 위기가 이타손 치더라도 그것이 예정된 것이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면 차라리 나은데 그렇죠. 그게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조차도 전혀 가늠하지 못한 게 더 안 좋은 요소다. 더 안 좋은 거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뛰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뭐 나도 뭐 경제에 대해서 압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그냥 여기저기 주워들은 풍월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으로 봐가지고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뭐 어떤 농객들은요. 네. 만약에 올리면 미국이 뭐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지나치게 비관할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런 경고조차 나오는 거는 네.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하면은 완전히 막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1997년 IMF 경제 위기도 대비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김영삼 대통령 머리 나쁜 거 뽑으면은 평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기에 참 문제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제발 임기 중에 위기가 안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기일 때 그냥 닭다리가 앉아 있으면은 나라 말아먹는 건 아주 순식간이거든요. 아니 김영삼 대가리 나쁜 그 인간이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해외여행 자유하고 뭐 밖에 나서 흥청망청 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야당에서도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위기 아니다 이지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닥치니까 그야말로 완전 개판 5분제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당장에 예상했던 것처럼 한 6월쯤에 올리지는 않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게도 뭐 그러겠거니 한다면은 댓글에 지금 보니까 7월에 올린다고 돼 있어. 예, 뭐 그런 예상도 있고 우리 칼센님은 네. 미국 금리 2017년까지 3.5, 한국 5.5 뭐 이렇게도 이것도 어딘가에 뭐 전문가들의 예상을 예, 옮긴 거겠죠. 전문가들 숨어 계시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니까 예. 좀 댓글로 많이 좀 조언 좀 해주고요. 근데 그 중국이 지금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AIIB.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는 시기하고 뭐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대충 맞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딱 올렸을 때 그 아시아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러니까 아시아의 자금들의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뭐 너무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지는 맙시다. 헷갈립니다. 네,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예, 더 가면 여기서 마치고 다른 데로 넘어가죠. 자, 너무 많이 왔나요? 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 경향신문 에세이 여적 아시죠? 네. 여적이라는 에세이 코너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네. 통째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런저런 설명 안 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글이 길지 않으니까요. 네. 잠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민복 시인이 쓴 눈물은 왜 짠가라는 시는 가난했던 시절의 슬픈 회고담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고향 이모집으로 떠나는 홀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 설렁탕을 시키죠. 어머니는 소금을 너무 많이 쳐 짜서 그러니 국물을 더 달라고 하고는 아들 투가리에 자꾸 부어줍니다. 주인은 그 서툰 속임수를 모르는 채 하고 깍두기 한 접시를 더 가져다 주죠. 궁핍했던 시대의 시장통이나 역전 국밥집에서 늘 보았던 우리네 어머니 모습입니다. 얻어먹는 사람들에게도 눈칫밥 주지 않는 거, 이건 아주 오래된 미덕입니다. 전남 구례 운조루 곳간채의 쌀 뒤주에는 타인능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쌀을 마음대로 퍼가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죠. 인천에서 노숙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영남 씨는 식당에 오는 이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 보낸 최고로 중요한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주 대인시장에서 1,000원 백반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온 김선자 할머니가 투병 끝에 엊그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젊어서 사업 부도로 밥을 굶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쌀이 떨어졌다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재기해 자녀들을 다 키운 뒤 어렵던 시절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시장통에 자그마한 가게를 얻어서 해 뜨는 식당을 열었고요. 끼니를 거르는 노점상 할머니가 홀로 사는 노인, 끼니를 거르는 노점상 할머니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들이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000원은 밥값이 아니라 떳떳하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내는 돈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 상인들이 할머니의 뜻을 이어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하고요. 생각만 해도 참 훈훈하고 배부른 밥상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는 거꾸로 학생들이 스스로 가난한 아이라는 걸 증명해야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죠. 기어이 얻어먹는 아이들을 따로 줄 세워서 모욕감과 상처를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가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했다는데 밥상머리 교육도 모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걸 해 뜨는 식당 김선자 할머니에게 배웠으면 싶습니다. 예, 네. 경향신문 에세이 여적에 실린 1,000원 백반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홍준표 조지는 글이었구만. 네. 홍준표는 망했어. 이게 뭐 홍준표 쏙셈은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 낮은 지지율을 올리겠다. 뭐 그런 쏙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홍준표 속마음을 모르니까 알 수야 없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든 말든 예. 그런 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이 전략은 완전히
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크지 못할 뿐더러 보세요. 이런 여적의 에세이를 보면은 얼마나 공감이 갑니까? 예. 홍준표 손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진짜 나쁜 새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애들 밥 먹는 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용물을 이용했다.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평가거든요. 그렇죠. 홍준표는 마탱이가 간 겁니다. 게다가 다음 지방선거 진짜로 새누리당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아니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 안 돼요. 아니 언제까지 영남이 새누리당 줄만 서면 그냥 꽂아주는 그런 대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자기 자신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망친 겁니다. 예. 그래서 소개해드린 광주 대인시장 1,000원 백반 해 뜨는 식당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김선자 할머니 말씀이 오늘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000원만 받고 백반 대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원은 밥값이 아니라 떳떳하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내는 돈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김선자 할머님이. 예. 저 같으면 부끄러움이 없어가지고 1,000원도 안 내겠습니다만. 아니 그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예. 관악산을 가면요. 연주함이 있고 이제 연주함이 거의 정상에 있는 데입니다. 그 아래에 절이 있는데 이름이 연주사든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절이 굉장히 큽니다. 점심때 가면은 무료 급식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산에 있는 절들은 점심 공양은 다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등산 가가지고 어디 절이라도 가면은 뭐 북한산에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배식하는데 옆에 조그만한 통이 하나 생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알아서 돈 내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는 뭐 한 번도 낸 적은 없는데요. 사람들 많이 내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취지인 거지. 야, 너 공짜로 먹는 거 좀 쪽팔리지 않냐? 하여튼 성의 표시라도 해라. 뭐 그런 이제 그였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뭐 저 같은 소인배는 뭐 약간 예를 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시절이면 지금부터 무려 40년 이상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하이. 초래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을 칠판에다 찍찍 찍는 거야. 4명인가. 그래서 왜 정도 했더니 등록금 안 한 놈들이야. 지금이 몇 월이야, 야 인간들아. 지금이 2, 4분기인데 1, 4분기 등록금을 지금 받는 새끼들이 있어 하면서 이름을 적었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저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워낙 지나니까 이제 쪽팔리면 없어졌지만은 그때는 진짜 얼굴이 뜨거웠다고요. 그게 자존심인 건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존심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은 자기들이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도요. 그거 나중에 나이 먹고 어른 돼서도 상처로 남아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 상처는 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 지금 왕따니 뭐니 해가지고 말들 많아가지고 애들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조장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해야 될 그럴 도지사가 네.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따위 폐륜적인 행태를 폐륜적으로 비칠 만한 폐륜적이라고 하면 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 폐륜적으로 비칠 만한 이런 행태를 자행한다는 것은 진짜 그분의 인간 됨됨이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런 정치적 숙sem의 결과는 홍준표도 망치고 새누리당도 망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음 선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전망 당연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이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경남도에 사는 게 죄도 아니고요. 학교장이나 이제 경남도교육감이 좀 진보적인 측에서 나온 사람일 겁니다. 예. 그게 아마 홍준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감사를 하느니 마느니 했잖아요. 예. 그거를 빌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아마 학교장들도 참 난감할 겁니다.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하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진짜 반발이 심하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또 만약 경상남도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그리고 엉뚱한 놈 욕하고 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죠. 예, 기어이 얻어먹는 아이들을 따로 줄 세워서 모욕감과 상처를 주고 싶은 모양이다라는 이 여적의 구절도 오늘 아니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런 그 영감탱이들이나 무슨 네. 사이트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 홍준표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나?
궁금합니다. 근데 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지사가 네. 뭐 대권 욕심에 이런저런 어떤 좀 뾰족한 행보를 하는 거겠죠. 하는 건데 도민들의 반발이 지금 말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거를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네.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해서 과연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참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뭐 4% 5% 해가지고 1% 올랐더만. 예, 이름을 올리면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 라디오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남도의 학부모님들 여론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사나워요. 근데 이런 거를 정면으로 척을 져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끄트머리에 이름을 올리는 거. 정치인의 심리는 그런 겁니까? 내가 정치인이 아니까 알 수가 있네. 우리 과거 정치를 한번 했던 김영익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이 조직 내에서는 정치하면은 또 제일 가까이 가셨었던 휴가가 따라오면은 아이 뭐 우리 국장님도 옛날에 한번 정치해봤으니까 그런데 정치인 되면 진짜 이런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그 이용마의 한국 정치에 정치인들 가끔씩 초대돼 오잖아요. 한번 물어봐요. 나도 진짜 묻고 싶어요. 야 인간들아 그렇게 해서 표를 얻고 싶냐? 이거는 어떤 배포도 아니고요. 네. 근성도 아니고요. 승부수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쁜 짓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우리 홍준표 선생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름대로 또 자기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게 뭘 담보로 혹은 뭐를 갖다가 이 인질로 삼아서 하는 행동은 결코 그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쿠님께서 경남도에서 어제 통과된 서민 지원 조례안도 한번 다루어 주세요. 경남도 예산과 급식 예산, 서민 지원 예산도 털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면밀히 또 살펴보고 뭐 이래저래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라는 닉네임으로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의무급식 논란이라도 있는 경남은 낫네요. 대구 경북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이 지역 어떡해요? 라고. 예,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예. 대구 경북은 어떡하냐 진짜. 아이고. 네, 이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해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이렇게 그나마 거기는 낫네요라고 하는 분의 심정은 또 어떠할지 참 여러 가지로 난맥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예. 그 앞에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뜨기맘님이 올려준 글입니다. 우리 김지한 조합원님이 자색 양파즙 판매를 했는데 조합원님들이 17박스를 구매해 주셔서 기금이 17만 원을 모았대요. 감사합니다. 반은 우리 목포 모임 기금으로 하고 반은 사무국에 후원하려니 9만 원 정도여서 지난번 우리 지역에 있었던 안 좋은 일 때문에 조합원들 모여놀았거든요. 단체 노래방 가서 점수 나온 걸로 11만 원 모았는데 그것도 반띵해서 사무국에 15만 원 후원했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15만 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합니다. 돈 10만 원,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합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저희 직원들, 임직원들 그 뒤에 있다는 그 사실이 저희들을 어깨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좀 뭔가 좀 힘이 들더라도 힘을 배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싶고요. 특히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이번 어려움, 그렇다고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어려움은 아닙니다만은 몇몇 중요한 분들이 나가고 그리고 직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직원들은 더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일종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상근 조합원들도 그렇고 뭐 다른 비상근 조합원님들 보시기에 일종의 우리 조직의 어떤 희망의 증거인 건데 세상에 어떤 조직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이런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일하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는 조합원이다 시각이 돼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자.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자,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죠. 잠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자, 오늘 PD 브리핑의 주제는 3월 경제 판도라 상자 열린다로 정해봤습니다. 네. 경제 판도라 상자. 정치 행위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 사실 우리 일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입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배할 큼지막한 경제 정책 방향이 이달 말에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 PD 브리핑에서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계속 되어오던 것이라서 이 얘기 하시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역시 보도가 매우 파편지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긁어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3대 판도라 상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입니다. 네. 논의가 타오르기 시작한 순서로만 보자면 단연 이 문제를 꼽을 수 있겠죠. 정치권과 일부 시민 세력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조금씩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에 출범했죠.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오는 28일에 활동을 마칩니다. 8일 남았습니다. 8일 남았네. 8일. 예. 즉 이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단일 아니든 복수 아니든 나름대로의 개혁안을 만들어서 이를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에 제출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특위가 실질적으로 법안을 성안할 수 있고요. 또 그래야만 당초에 목표한 5월 초 국회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대타협기구의 핵심 주체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이들 주체는 현재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이죠. 가령 소득 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보통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 대체율은 65에서 70% 선이라고 알려져 있죠. 서구 복지 국가들 중에서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공무원 집단은 현재 30년 가입 기준 60%의 소득 대체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 대체율은 33년 가입 기준 62.7%죠. 2%포인트 이쪽 저쪽으로 양보하겠다. 요런 겁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소득 대체율은 30년 가입 기준 37.5%입니다. 예, 이 계산해 볼 것도 없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는 야당이 이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제시할 것인지, 그 타협점으로 다른 양측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가 남은 논의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뭐 37.5% 되면 잘 몰라. 네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이 30년 가입 기준 37.5%라는 게 무슨 의미냐? 30년 동안 공무원 연금을 부었어요. 네. 30년 동안. 그럼 30년 동안 받은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처음에는 한 100만 원 받았을 거고, 네. 30년 차 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그 30년의 평균임금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이 몇 %나 되느냐? 300만 그렇죠. 원에. 즉 37.5%면은 한 1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은 60% 선은 60%면 한 180만 것이죠. 원에서 한 200만 원 가까이 달라는 그렇죠. 얘기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50% 이쪽 저쪽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60% 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한 30, 한 중반대. 그러니까 가운데 가면은 예. 50에서 한 52, 3%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야. 예. 싸우면은 중간으로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이고 결과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무원 조직도 양보할 자세는 돼 있다고 봅니다. 그게 과거에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못했거든요. 공무원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 그 이른바 소득 대체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 이게 자기들 그 조금 낮춰야 된다. 예. 라는 인식은 공무원 노조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그러니 우리를 확 낮춰가지고 국민연금하고 맞추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금 낮추고 우리 좀 낮추고 국민연금도 올리고 예. 해가지고 비슷하게 하자. 비슷하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 합리적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공무원 쪽에서는요 손도 못 대겠어요. 제가 그때 그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할 때 그 연금 손본다 기사 한번 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온 공무원들이 회사 전화 걸어가지고 물론 그때 총리실 내가 출입하던 기자였는데 총리실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근데 실제로 검토가 됐거든요. 실무자 문건을 봤으니까 내가 기사를 쓴 거지. 예, 뭐 DJ 정권 참여정부 계속 손대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손만 대면은 공무원 숫자가 100만입니다. 그리고 IMF 때 DJ가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또 많이 좀 가져다 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최소한 공무원 노조에서 자기들을 줄여야 되겠다는 인식까지는 와 있다고요. 그럼 이럴 때 마구잡이를 밀어붙여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어느 정도의 그 중간점을 타협을 하는 게 찾아서 좋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못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재원이 부족해집니다. 예.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그 재원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즉 세금을 더 걷어야 되거든요. 서민 증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서민 증세로는 도저히 이걸 그렇죠. 감당이 안 됩니다. 법인세 부자 증세 얘기가 다시 나오겠죠. 그렇지. 그게 무서워서 여하튼 못 올려준다라는 건데 하여튼 두고 봐야죠. 네. 자. 또 두 번째. 연금 문제 이렇게 있고요. 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건 정부의 주장입니다. 네. 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어느새 정부가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요사이 언론 보도를 접하니까 그런데 정부 구상의 핵심은요. 제가 소위라고 꼭 붙였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랬더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운운하면서 정규직 비중을 줄이거나 각종 보호장치를 느슨하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해고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이 고용 형태를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런 생각을 역발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창조경제라고 해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창조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정부에서 아무튼 생각할수록 허탈해지는데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작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금의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사이 신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표현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 배경을 파악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정 협의가 이달 말을 협의 시한으로 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노동계에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해고 요건 재조정, 비정규직 사용 연한 등 극도로 첨예하고 민감한 강론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3월 안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공전 중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임금 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 접근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고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소위 이중구조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큰 틀에서 상황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가지 큰 변수는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4월에 시작될 수 있는 대규모 파업 그리고 5월로 예상되는 대규모 춘투입니다. 이번 춘투에는 노사정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노총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만약 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채 합의안 도출될 경우에는 그 폭발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대책입니다. 올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연말정산 이슈 3월 말에 터질지 모르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이 싱글 증세라는 일부 지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시한 바로 이달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요. 이번 주부터 연말정산 대상자인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금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1,300만 명은 평균적인 세부 부담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약 4,600억 원이 줄어든다고 밝힌 정부의 추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는 이후 세금 혜택 구간, 세부 수치 등을 확정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관건은요, 정부의 추계가 어느 정도로 맞아떨어지는지, 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그간 연말정산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재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이 결과에 따라서 현 정권 경제팀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현재 정부는요, 자녀 수가 많은 가구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세액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올리는 방안에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고요.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냅시다, 뭐 이런 기조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이번에 내놓을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 그간의 서민 꼼수 증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거에 폭발할 수 있고요. 현 정권이 그토록 꺼리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뭐 공무원 연금 문제하고 결국은 맞물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의들이 어쨌든 3월 안에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급하게 하다가 졸속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남은 3월 기간 내내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하는 3대 이슈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PD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우리 김현진 PD가 지켜봐가지고 내역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참 모든 문제가 기업인들의 윤리에도 참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든지 그냥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깎아가지고 하려는 그런 수작들이 나오고 그게 결국은 뭐 노동시장 유연화 이지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참 그렇지 않은 사회를 꿈꾸는 게 그야말로 몽상가의 것인지 정말 계속 한번 지켜봅시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주말 이사장님 아까 오프닝에서 오랜만에 조금 더 여유로운 주말 맞으신다고 했는데 푹 쉬시고요. 조합원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